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지? 안녕하세요. 우리 화 작가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모두 일찍 오셨네요. 예.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음. 아, 예, 잘 들려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셔갖고, 그 문법 배워야 되는데,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 조지영 작가님. 예.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오늘 좀 전까지, 한 10분 전까지 산책 다녀왔거든요. 날씨가 더워갖고, 바깥에가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집보다. 아, 이제, 다음 주면 열대야래요, 열대야. 이제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열대야 잘 이겨내시기 바랄게요. 그, 오늘의 주제는 출판인데, 아직 한 5분 남았거든요. 5분 남았는데, 문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셔갖고, 참, 맞춤법, 틀리기 쉬운 맞춤법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들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이제 한 분 한 분씩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네. 문법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맞춤법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예. 오늘 맞춤법은, 여러분 설레다 아시죠? 설레다. 잠시만요. 설레다 아시죠? 설레다. 설레다는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린다. 우리 소풍 가기 전날, 여행 가기 전날, 마음이 들떠갖고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표현을 설레다라고 우리 말하죠. 국어 사전에 쓰이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 라는 동사죠, 동사. 네. 그러면 이 설레다의 명사형은 무엇인가? 명사형은 자, 설레임. 보통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는 미음을 쓰죠. 미음을 플러스 시켜서 명사로 만드는데 이 설레다의 동사형이 설레임일까요? 아니면 설렘일까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설레임은 아니에요. 정답은 설렘이 맞아요. 설렘이 맞고 예를 들어서 너를 만나러 갈 때의 설렘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써요. 이게 설렘을 써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너를 만나러 갈 때에 설렘을 잊을 수 없다. 만약에 너를 만나러 갈 때에 설레임을 잊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많이들 설레임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설레임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이유는 제가 추측한 바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사 제가 업체에서 나온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 이거만 네모나게 생긴 거 그거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이게 표준어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매체, 특히 우리 작가들이 중요한 게, 책을 쓰시거나 글을 쓰실 때 올바른 문법을 쓰셔야지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그 잘못된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비표준어를 쓰잖아요? 시를 쓸 때? 아니면 뭐 에세이를 쓸 때 비표준어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독자들은 그게 표준어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독자들한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거꾸로 올바른 문법을 쓰고 올바른 표현법을 쓰면은 독자들한테 선두적인 역할을 해요. 작가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가는 글만 쓰는 게 아니고 시대의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성인이라고 그러죠. 지성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에밀 졸라 아시죠? 에밀 졸라 시인이자 철학자인 에밀 졸라가 있는데 그분의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 인생관이기도 해요. 그 진정한 지식인은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진정한 지성인이 아니다.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진정한 지성인이 아니다. 여기서 지식인과 지성인의 차이는 뭐냐면 지식인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 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올바른 지식을 제대로 행동하면서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죠. 드물죠.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표현하면서 우리 사회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지성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올바른 맞춤법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엘사의 설레임처럼 잘못된 맞춤법을 쳐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선두적인 역할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법 짧았죠? 짧아볼까? 다음에도 유익한 문법 갖고 올게요. 자, 정확히 11시네요. 11시고 오늘 주제 출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출판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책 한 권 이상의 분량이 돼요. 책 한 권 이상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될 수 있으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출판이란 무엇이냐? 출판이라는 것은 그 한자로 말씀드리면 날출자에 판목판자를 써요. 출판. 날출자에 판목판자를 쓰는데 이 판목판자는 그 널판지예요. 널판지. 혹은 책이라는 의미도 쓰이거든요. 예전에는 인쇄를 할 때 목판 인쇄 있죠. 나무에다가 활자를 파서 양각으로 파서 찍어냈어요. 그래서 그 출판이라는 말이 이 판자가 그 널판지 판목판자를 써요. 그래서 그 출판은 그런 뜻이다. 그리고 그 현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그 저작물이라는 건 저작자가 있는 창조물을 얘기하죠. 저작물의 배포나 판매를 위해서 문서, 회화, 사진 이런 것들을 복제해서 다수의 독자들한테 발매하거나 배포하는 일을 출판이라고 해요. 발매는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일정한 금액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게 발매고요. 배포는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료로 홍보 차원에서 나눠주는 일을 배포라고 해요. 그래서 출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매나 그 배포의 목적을 가지고 저작물을 복사해서 널리 독자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출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쉽게 출판에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기획이 있어요. 출판 기획이라고 하죠. 출판 기획. 출판 기획은 한마디로 저작물을 선정하는 거예요. 출판사가 어떤 글을 출판을 할까 그 작품을 선정하고 선별하는 작업이 출판 기획이에요. 두 번째, 내가 A라는 작품을 출판해야겠다라고 선정을 했으면 그 작품에 대해서 편집을 해야 돼요. 두 번째가 기획 다음에 편집이 있어요. 편집은 말 그대로 독자들이 읽기 쉽게, 그 다음에 상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 편집이에요. 편집. 그다음 세 번째, 기획, 편집 다음에 인쇄가 있겠죠. 인쇄는 말 그대로 독자들한테, 많은 독자들한테 널리 배포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그 기계적인, 화학적인, 혹은 요즘에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제하는 거죠. 복제하는 방법을 인쇄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임민정님 또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편집, 인쇄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유통이에요. 유통. 유통은 인쇄된 작품을 독자들한테 공포하는 일이에요. 공포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를 공포라고 하거든요. 공포하고 배포하는 일을 유통이라고 해요. 아무리 좋은 작품을 예쁘게 책을 인쇄를 해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독자들한 손에 쥐어지지가 않죠. 쥐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널리 배포가 된 게 아니에요. 그쵸? 출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유통이에요, 유통. 유통은 독자들 손에 쥐어지게 하는 그 판로를 얘기해요. 그래서 출판은 크게 기획이 있고, 편집이 있고, 인쇄가 있고, 유통이 있다. 알았죠? 예. 네. 괜찮습니다.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제 방송, 앞부분 제 방송 보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게 출판이다. 또 출판은 크게 두 가지로, 문화적인 의미가 있고, 사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출판을 또 영어 단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퍼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출판을 퍼플리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퍼플리가 대중이잖아요. 퍼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의 어원이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푸블리카투스라고 해요. 푸블리카투스라는 라틴어에서 퍼플리케이션이라는 영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출판한다. 이 동사, 출판한다라는 그 의미는 퍼플리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중이라는 뜻의 그 라틴어, 푸블리쿰이라고 해요. 저도 참 어려워요. 발음하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는 출판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퍼플리케이션이지만 프랑스어로는 에디테라고 해요. 에디테. 이 에디테는 우리말로 내준다라는 뜻이에요. 내준다. 라틴어로는 에데네에서 온 거래요. 독일어는 헤라우스케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밖으로 내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 뭐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이렇게 발음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전 세계 이 출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내포되는 의미가 바로 대중한테 공포한다,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발음도 안 되는 여러 나라의 단어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출판은 대중들한테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출판의 단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뭐 저자, 출판 기획, 그 다음에 원고, 의뢰, 원고 입수, 원고를 검토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재판이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목판이나 금속판으로 지금은 컴퓨터로 다 인쇄를 하지만, 예전에 목판이나 금속판을 인쇄할 때, 그 인쇄하는 그 형태, 인쇄하는 제작물을 만드는 것을 조판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인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하고, 그 배포된 것을 판매를 해서 독자들 손에 주어지는 과정이, 그 모든 과정이 다 출판이라고 해요. 출판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우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신문 같은 경우는 속보성, 한마디로 전달력이 빠른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시성, TV는 생중계 할 수 있잖아요. 생중계 할 수 있고,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출판은 그런 거는 좀 TV나 라디오에 비해서 떨어지더라도, 장점이 뭐냐면, 저장하는 기록, 저장성,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술 계통에서는 뭐 학술계에서 학계에서는 이제 출판을 중요시 여기죠. 출판물을 중요시 여겨요.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 그 아까 제가 출판은 두 가지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문화적인 형상과 사회적인 형상이 있는데 이 문화적인 형상은 그 좀 어려운 말인데 그 그냥 듣고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냥 어떤 한 기록물을 문화의 창조물을 저장하고 배포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얘기해요. 현상을 얘기하고 우리 고전 그 몇백 년, 몇천 년 된 고전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후대에 전달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출판 기록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문화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사회적인 현상은 뭐냐면 지식과 정보를 대중한테 널리 사회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죠.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한 권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책 한 권 이상의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짧게 얘기할게요. 뭐, 그 다음에 또 오락적인 요소도 제공해주는 것도 사회적인 현상이죠. 출판물에는 종류가 크게 어떤 물이 있냐면, 부정기적인 간행물이 있어요. 부정기적인 간행물이 있고, 그리고 정기적인 간행물이 있어요. 정기적인 간행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잡지 있죠, 잡지? 월간지.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편찬되는 것을 월간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 단위로 나오는 것은, 연간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물을 잡지라고 하고, 부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그 간행물을 크게 도서, 팜플렛, 지도가 있거든요. 1964년에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도서 출판 및 정기 간행물에 대한 그 국제적인 규격화가 있어요. 규격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겉표지를 제외한 내용물이 49페이지 이상이 넘어가면은 도서라고 해요. 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이죠. 책. 그 다음에 그 겉표지를 제외하고 그 5쪽에서 48페이지까지, 49페이지 이하까지 얇은 부정기 간행물로 만들어지는 것을 팜플렛이라고 해요. 팜플렛. 그게 국제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국제적인 규격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49페이지가 넘으면 도서고 그 이하면은 팜플렛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또 유익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도서관에 가면은 여러 분류가 있죠. 000 번호가 있을 거예요. 000, 010, 020, 아니 200, 300, 400 이렇게 도서관에 분류별 번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십진 분류법이라고 있어요. 한국 십진 분류법이라고 있는데, 도서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 거예요. 도서 내용에 따라서. 10가지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 거거든요. 10가지가 뭐냐면,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그 다음에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가 있어요. 이 10가지를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순서 번호가. 그래서 000은 총류라고 해요. 총류. 총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00은 철학, 그 다음에 200은 종교. 이런 식으로 해서, 900까지 있어요. 900. 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은, 총류, 000도 010이 있어요. 010, 020. 010은 도서학이라 그러고, 020은 문헌 정보학, 그 다음에 030은 백과사전. 총류라는 거는 도서와 문학 정보와 백과사전 이런 거를 총류라고 하거든요. 도서관에 보면은 그 번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도서관에 가든 이 번호가 통일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한국 십진 분류법에 의해서 도서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도서관에 가서 번호 저게 예를 들어서
2 하나 0으로 가자. 뭐, 그게, 뭐, 혹은 뭐, 3 하나 0으로 가자. 그게 번호만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이게 무슨 뭐 예술계통 쪽이고, 뭐, 문학계통 쪽이고, 총류 쪽이고, 그런 의미구나. 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도서를 출판을 나누면, 뭐, 제본 형태에 따라서, 뭐, 양장본이다, 동장본이다, 한장본이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뭐 양장본은 뭐, 서양식 출판을 얘기해요. 두꺼운 그 종이나 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게 양장본이고, 동장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식 출판이라고 해서 동장본이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뭐, 판에다가 무늬를 새긴 그 판에다가 종이를 넣고 돌로 막 문질러요. 전통 방식이에요. 그러면 겉표지가 그 무늬가 새겨져요. 책 겉표지가. 그렇게 해서 겉표지로 만든 것이 동장본이고, 뭐 한장본이라는 것은 그 한지로 만든 것이 한장본이다. 뭐 그런 게 있고, 뭐 또 판형에 따라서, 뭐 판형이라는 거는 출판 크기죠. 뭐 A4, 뭐 A4, B6, B5 뭐 그렇게 나눠져요. 그렇게 나눠지고, 또 유통 경로에 따라서 뭐 당행본이다, 전집류다, 문고유류다, 뭐 대학 교재다, 참고서다, 이런 종류가 나눠지고요. 또 발행 목적에 따라서 상업적인 출판물이냐, 비상업적인 출판물이냐,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 거는 한번 이제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하고,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부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출판은 잠시만요. 우리나라 출판물이요. 우리 출판계통, 우리나라 출판업 인쇄업이 1997년 그 한국 경제 위기, IMF죠? IMF에 우리나라 정부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후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출판업과 인쇄업이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저도 1998년도에 졸업했거든요. IMF 그 다음 해에 졸업했어요. 운 좋게 저는 이제 직장을 구했어요. 직장을 구했는데 장난이 아니었죠. 취직하는 게 힘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제가 졸업할 때는 지금은 더 심하지만, 아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을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1, 2년 쉬었다가 취업하는 게 대다수였어요. 대다수였고, 그때 제가 우리나라의 전통 있는, 지금은 외국계 금융업으로 넘어갔지만, 모 은행에 다녔어요. 모 은행 홍보팀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대기업의 홍보의 매체 중에 기본적인 게 사회보와 사내보가 있어요. 기업의 정보를 바깥으로 알리는 거를 사외보라고 하고요. 직원들한테 알리는 거를 사내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사보라고 하거든요. 사보. 이 IMF가 터지고 나서 대기업에서도 이 사보를 만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홍보에 돈을 끄는 거죠. 홍보에 돈을 끊었어요. 이 대기업마저도 출판을 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출판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창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창문을 좀 잠시 열어놓고 왔어요. 공기가 너무 탁해갖고. 돈 많은 대기업도 이런 사보를 출판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출판업이나 인쇄업이 돈벌이가 안 되죠. 흔들리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전자출판이라는 게, 한마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북 있죠? 전자출판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1998년도에 IMF가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IT가 똑같은 해에
우리나라 IT가 국제 표준 기준인 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 브로드밴드 국제 표준화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동시에 세계 선두의 자리에 서게 돼요. 한마디로 1997년부터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돼요. 강국이 되는 기반을 다져요. 신기하죠? 그 IT가 97년에 세계 선두 자리에 일어서지 않았으면은 아마 우리 IMF 국제 한국 경제 위기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면서 운이 좋았죠. IT가 세계의 선두 자리에 서게 된 해가 바로 IMF 터지는 1997년도다. 그래서 전자책이 생기고 정보가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페이퍼로 신문을 보지 않고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하게 돼요.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신문을 보게 돼요. 저는 아직까지 페이퍼로 신문을 보지만 많은 젊은 세대일수록 요즘에 페이퍼 신문 많이 안 보시죠? 며칠 전에 제가 이틀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신문사들이 그동안 많이 속여왔더라고요. 그 멀쩡한 신문 부스를 늘리기 위해서 이만큼 사실은 독자들한테 신문이 팔리는 게 요만큼인데 이만큼 팔린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인쇄를 이만큼 해갖고 팔리는 건 이만큼 팔리는데 나머지 이만큼 팔리는 거는 저기 필리핀이나 동남아, 베트남 그런데 그냥 헐값에 폐지로 팔려갖고 진짜 시장에서 야채 싸는 신문으로 포장해서 팔고 그렇게 해서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신문사들이 판매 부스를 사실은 이만큼밖에 안 팔리는데 독자들한테 이만큼 팔린다고 거짓말해서 인쇄를 이만큼 찍어내 돈을 들여서 이만큼 찍어내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쇄 부스에 따라서 신문 지면 안에 광고비가 비싸지거든요. 이만큼밖에 안 팔리는 신문 광고비랑 이만큼이나 팔리는 신문 광고비가 다를 거잖아요. 이만큼밖에 안 팔리는 신문에는 광고비가 예를 들어서 1억밖에 안 되면 이만큼 팔리는 신문사의 광고비는 똑같은 광고비지만 뭐 5억이 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광고비를 기업한테 많이 받아내려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이만큼 많이 팔린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이만큼밖에 안 팔리는데 그 나머지 요만큼 안 팔리고 남는 거는 저기 동남아의 시장에 파는 거예요. 야채 싸는 신문으로 헐값에 폐지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며칠 전에 걸렸어요. 걸려갖고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만큼 출판업이 힘들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바로 작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우리 작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작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직업이 시인이라고, 내 시집은, 별에 솟구치 닿으면 가슴이 따뜻해라는 시집도 출판을 했다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대래 물어봐요. 직업이 뭐냐고. 다른 하는 직업이 또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부직업인 줄 알아? 부직업. 내가 직업이 시인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작가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직업이 있겠거니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고 제가 그 5년 전인가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직업 200가지를 리스트를 표를 봤어요. 직업별로 버는 수입을 통계로 낸 거를 봤는데 막 있더라고요. 뭐 의사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판사 뭐 쫙 200가지 직업이 있어요. 그 중에 환경미화원도 계시고 뭐 IT 계통도 계시고 있는데 제일 꼴찌가 뭔지 아세요? 제일 200등이 뭔지 아세요? 200등이 바로 시인이더래요. 시인이라는 직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입이 적은 직업이다 라고 통계에 나온 걸 봤어요. 좀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 소리는 뭐냐면 그때 1997년에 어떤 말이 나오냐, 우스갯소리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대형 출판사 말고 중형 출판사 이하 중소형 출판사에서는 시집을 3번 연달아 내면은 그 출판사는 망한다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는 시집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시집을 3번 연달아 내잖아요. 그 출판사는 망한다. 그런 속설이 돌 정도로 출판업이 97년도에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가난한 직업이죠. 가난한 직업이고. 특히나 시집이 그랬어요. 그나마 소설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서는 어느 정도 팔렸어요. 뭐, 이래야 취업한다? 뭐, 그때는 모두들 가난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부자 되기, 뭐, 10억 만들기, 부자 되기 10억 만들기, 그런 책들을 기억나시죠? 지금은 부자가 제 통계를 보니까, 부동산 제외하고, 동산이 20억 이상, 그 다음에 부동산 포함해서, 동산 포함해서 30억 이상이 돼야지 부자라는 소리 듣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0억 이상 벌어서 부자 되기라는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부자들한테 통계를 설문조사를 해보면은요, 진짜 부자들, 강남에 사는 진짜 부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600억 이상이 돼야지 부자래요, 대한민국이. 참 빈부차가 엄청 심해요. 그게 맞는 소리가 뭐냐면, 강남 집값이 30평 기준으로 강남 집값이 30억이거든요. 평당 1억이니까 30억. 근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남에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30억 이상들은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샜는데, 대한민국 부자들을 진짜 부자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부자가 얼마부터 소유해야지 부자냐라고 물어보면 600억 이상부터가 부자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대한민국이. 참 부럽기도 하면서, 시인은 가난한 직업인데 600억 가진 사람들은 많고,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순서대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고. 자, 지금부터 맞아요. 10억 만들기 책, 그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유행했었죠. 많이 팔렸죠. 그 IMF를 역이용해서 많이 팔아먹은 책이에요.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출판의 종류, 우리 시인들 기준으로, 작가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출판의 종류는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획출판이 있어요. 기획출판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건데,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를 해요. 뭐, 문학과 문지사나, 뭐, 창작가 비평사나, 뭐, 해냄이나, 뭐, 꿍몽장 플러스나, 이런데, 기획출판 하는데, 작품을 투고를 해요. 투고라고 하거든요. 작품을 던진다 그래요. 투고를 하면, 출판사에서 이게 작품성이 있는지, 상품성이 있는지, 팔릴 만한 책인지, 원고를 심의를 봐요. 심의를 봐서, 그 원고를 채택을 하든, 아니면 죄송합니다라고 반려를 해요. 그래서 출판을 하는 게 기획 출판이에요. 근데 요즘에 대형 출판사를 빼놓고 기획 출판하는 출판사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출판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100% 돈을 들여서 책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 출판을 하는 데가 많이 없다. 두 번째 형태가, 그래서 출판사가 돈이 없어서 저자와 출판사와 반반씩 돈을 내서 책을 내자. 그게 반기획 출판이라고 해요. 반기획 출판. 그 반기획 출판은 다른 말로 공동 출판이라고 하거든요. 공동 출판이라고 해요.
기획출판은 그 책 내기가 어려워요. 심의를 보기 때문에 작품성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상품성을 봐요. 그래서 원고가 채택되기에 힘들어요. 반면에 채택이 되면은 안정성이 있어요. 출판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반기획 출판사는, 반기획 공동출판은 기획출판보다는 문턱이 낮아요. 왜냐면 출판비의 반은 저자가 내거든요. 출판사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의 반은 저자가 갖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보긴 해요. 심의를 봐요. 왜냐면 출판사도 돈을 반을 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안 볼 수 없어요. 심의를 봐요. 하지만 기획보다는 문턱이 낮다. 그 심의를 보는 기준이 낮다. 대신 이제 홍보비가 따로 저자가 내야 돼요. 저자가 홍보비를 따로 내야 돼요. 유통 과정에서 교보문고에 입고를 하든 영품문고에 입고를 하든 출판비만 반만씩 내고 홍보 유통을 할 때 저자 부담이 있어요. 그 저자 부담이 좀 커요. 생각보다 커요. 이따가 제가 디테일하게 돈 얼마 드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다 그거 궁금해서 오늘 오신 거죠? 교보문고가 영품문고보다 2배 이상이 들어요. 입고하려면 홍보비가. 근데 영품문고가 교보문고의 반이고 그 영품문고의 반대의 누이스예요. 반대의 누이스 아시죠? 그 종로에 있는 거? 그럼 이 반기획 출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비읍으로 시작되는 출판사가 있어요. 비읍으로 시작된 출판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반기획 출판을 하려면 대체 별시인이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요? 출판사가 얼마 되고 저자가 얼마 들어요? 궁금하시잖아요? 비읍으로 시작된 출판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자가 부담하는 출판비, 시나 소설일 경우에는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자기개발 서적은 250만 원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행, 취미 관련 도서는 300만 원이 들어요. 이거는 저자가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가 3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시집, 소설집 내려면은 200만 원을 필요하고요. 출판하는 데만, 유통 말고 출판하는 데만은요, 2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 경영, 자기 개발에서는 250만 원이 필요하고, 여행 관련, 취미 관련은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보문고 기준으로 홍보하는 데는 보통 200, 300 들거든요. 결국은 시집 한 권 내려면은 출판부터 유통까지 한 500만 원 든다는 소리예요. 반기획, 공동 출판으로 하면. 이해 가셨어요? 500만 원 정도 들어야지 출판이 되고 그게 교보문고나 영품문고에 깔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집 기준으로. 반기획 출판인 게 반기획 출판, 공동기획. 그러면 인세는 얼마든 인세가 뭐냐? 인세라는 거는 책이 팔리는 기준으로 책 한 권이 팔리면 저자가 책 한 권에 팔리면 얼마를 수입을 벌어들이냐. 저자의 몫을 얘기해, 인세가. 기획은요, 인세, 출판사마다 물론 달라요. 출판사마다 물론 다른데, 기획 출판사가 출판의 모든 거를 홍보비나 출판비를 모두 부담하는 기획 출판의 경우에는 인세가 적어요. 출판사가 돈을 다 대니까 인세가 저자가 갖고 가는 몫이 적어요. 보통 정가, 할인가 말고요. 할인가 말고요. 정가의 5%에서 10%가 인세예요. 기획출판 같은 경우에는요. 반기획은 저자가 출판비를 반 부담하는 반기획은 기획보다는 인세가 조금 높겠죠. 정가, 할인가 말고요. 그 인터넷 같은 데서 구매하는 가격은 할인가예요. 할인가. 그거는 10% 할인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가가 12,000원이면은 인터넷에서는 1,800원 무료택배를 받죠. 1,800원 말고 12,000원 정가 기준으로 25%를 반기획 출판사는 25%가 저자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책 그 비읍으로 시작되는 출판사는 전자책도 내주거든요.
이북이죠, 이북. 이 전자책은 인세가 30%예요. 30%. 그 오프라인, 온라인 서점에서는 25%, 전자책은 30%다. 자, 두 가지 출판 분야를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비 출판이 있어요. 자비 출판. 자비 출판은 뭐냐면 출판사가 돈을 안 내고 저자가 100% 돈을 내는 거예요. 내가 돈을 100% 내는 거예요. 출판비를. 유통비도 마찬가지예요. 출판비와 유통비를 100% 내는 거예요. 출판사는 그냥 출판만 해주고, 그 다음에 서점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서점에 입고만 해줘요. 그 유통만 뚫어줘요.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저자가 다 내고요. 그 돈이 들겠죠? 대신에 심의를 안 보기 때문에, 그 약간 작품성이 조금 떨어져도, 수준이 낮아도 출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비 출판은 개인 소장용으로 많이 출판을 하고요. 아니면 단체들이 어떤 그룹들이, 클럽들이 소장용으로 기념으로 기념 출판을 많이 해요. 이 자비 출판은. 그래서 이 자비 출판은 얼마가 드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읍으로 시작되는 그 출판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부 출판하는데, 보통 출판은 1000부 기준으로, 기획 출판은 1000부 기준으로, 그죠? 1000부 기준. 근데 자비 출판은 부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100부 출판하는데 비읍으로 시작되는 출판사는 100만 원 들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200부 출판하는 데는 120만 원 들어요. 300부 출판하는 데는 160만 원이 들어요. 그 다음에 500부 출판하는 데는 200만 원이 들어요. 그 다음에 1000부 출판하는 데는 280만 원이 들어요. 1000부 출판하는 데는 280만 원이 든다. 내 돈으로 출판하는데. 물론 출판비만 그래요. 유통비, 홍보비는 따로 들어요. 그 인세는 얼마냐, 인세는 많이 받겠죠. 출판사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저자가 다 내기 때문에 많이 받겠죠. 오프라인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 모두 50%를 받아요. 책값, 정가의 반을 저자가 챙길 수가 있어요. 인터넷, 이북, 전자책은 40%를 받아요. 왜냐? 출판사가 전자책은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40%밖에 못 받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출판이 있냐? 아까 기획 출판, 반기획 출판, 자비 출판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독립 출판이 있어요. 독립 출판. 독립 출판은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출판하는 거예요. 개인이 책도 편집하고 디자인도 하고 인쇄도 하고 유통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디자인에 감각이 있으면 디자인까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디자인을 내가 못한다 그러면 디자이너를 내 자비를 들어서 섭외를 해서 디자이너 월급을 주면서 디자인을 맡겨야 되죠. 유통도 내가 뚫을 수 있으면 뚫어요. 팔로도 내가 뚫을 수 있으면 집주가 뚫는 거예요. 교보문고나 연풍문고 집주가 뚫어요. 근데 뚫기 힘들죠. 팔로를 알 수 없으면. 이 독립출판이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책을 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편집을 해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유통 팔로를 뚫기가 힘들다는 게 단점이죠. 대신에 팔리면은 100% 자기 수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기 수입이 되는 거죠. 그게 독립출판이에요. 요즘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아갖고요. 독립출판 많이 해요. 독립출판 많이 하고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팔로 뚫기 힘들어갖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페이스북, SNS 통해서 팔로를 뚫어갖고 책 많이 팔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독립출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 참고로 이제 출판에 대한 종류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예전에는 출판사에서 교정 보는 직원이 있었어요. 교정이라는 거는 맞춤법 보는 거예요. 맞춤법이 틀렸나 안 틀렸나 보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천산명 시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천산명 시인이 시를 쓰잖아요.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와서 시를 쓰잖아요. 그러면 천삼백 시인이 원고지에다가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으니까 원고지에다가 시를 딱 써요. 그리고 딱 내던지고 막걸리 한 잔 종로에 천삼백 시인하고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그 술집이 있거든요. 저도 자주 전통 찻집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시 한 편 딱 쓰신 다음에 딱 내팽개쳐요. 그러면 사모님이 교정을 다 받았어요. 교정 보고 그 출판사에 넘기고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출판사에 교정 보는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IMF가 터지고 나서 출판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직원들을 다 이렇게 감축했어요. 감축하면서 교정 보는 직원들을 안 써요.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교정이라는 직업이 없어졌어요. 편집자는 있거든요. 편집자는 있는데 그 교정 보는 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정은 누가 보냐? 교정은 작가들이 봐요. 작가들이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네 번이건 출판사에서 교정 보시죠. 최종 교정 보시죠. 이제 출판 인쇄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마지막 교정 보시죠. 라고 출판사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가 자기 책을 원고를 보면서 교정을 봐야 돼요. 근데 교정이라는 게 참 우습지만 내가 내 원고를 보면은 맞춤법 못 봐요. 그 다른 사람이 봐줘야지 틀린 부분을 금방 알아낼 수 있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쵸? 다른 사람이 보면은 틀린 맞춤법을 금방 발견이 되는데 내가 내 원고를 보면은 맞춤법이 발견이 안 돼요. 틀린 게. 그래서 여러분들 맞춤법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요즘에는 출판사에서 교정 보는 직원이 없다. 여러분들이 책을 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정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하고 맞춤법을 잘 아셔야 한다. 그래서 별시인이 문법하고 맞춤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기획출판은 출판사가 돈을 다 댄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큰 출판사,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요, 기획출판도 어느 정도 저자한테 돈을 요구해요. 그게 홍보비 면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출판사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책을 어느 일정 부분의 책을 저자도 구매를 해달라라고 해서 책을 저자한테 어느 정도 할인가로 판매를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름만 얘기하면은 다 아는 시인들, 정호승 씨나, 안도현 씨나, 도종환 씨나, 그런 대한민국의 1% 시인들, 상품 가치가 있는 출판사 입장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시인들 말고는 대부분 기획출판이라고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갖고 기획출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자비가 든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게 현실이에요. 정말 큰 대형 출판사 말고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고 출판을 준비하시면 돼요. 기획 출판인데 왜 출판사에서 일정 금액을 내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 그거는 등단한 곳에서도 출판을 하자고 그러거든요. 출판을 하자 그러는데 거기서도 일정 금액을 요구를 해요. 내가 등단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출판사의 현실이다. 현실이다. 그게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출판 현실이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그런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책이 아무리 안 팔려도 기본 판매 부수가 있어요. 그거 갖고 저자가 어느 정도는 먹고는 입에 풀칠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인세 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출판업, 인쇄업, 그리고 작가, 시인의 현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판에 대한 현실적인 아주 디테일한 출판하면 얼마 드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끄트머리 101장에서 제3회 101장, 3회 101장에서 우리 조지영 시인님이 제시한 사진, 골목길 사진을 주제로 101장을 치렀고요. 너무 치열했어요. 너무 치열했고 어느 101장보다도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이화아 시인님께서 수상을 하셨어요. 그 수상작을 읊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게요. 제목은 늙은 골목이거든요. 늙은 골목길이 오래된 그리움으로 벽마다 새하얗게 번짐이 생겼다. 문득 거울 앞에서 머리를 들여다보면 늙은 골목길이 힐끗힐끗 보인다. 단단한 못도 푸석푸석 누렇게 울 때쯤 배관 타고 요란히 쿨럭이는 빗소리가 좋았던 아이는 커피 한 모금에 세월을 묵묵하게 흘러보낸다. 혓바닥 내민 습 머금은 고지서를 치우는 내 손만한 적적한 게 아니라 소식 없어 적적해하는 우편함도 우편 배달부 발소리를 기다린다. 가로등 불빛만 가득한 골목길이 유난히 무겁고 좁아 보이는 밤은 내 어깨가 골목만큼 넓어져서 그리움으로 가득 잠겨서이겠지. 너무 훌륭한 시예요. 훌륭하시고 저는 1년에 그 세월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이 가름마를 늙은 골목길에 비유했던 그 시적 상상력이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너무 참신했어요. 어떻게 사람 머리에 있는 이 가름마인데 머리가 희끗희끗 세월에 하얀 머리가 도단한 이 가름마를 그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오래된 골목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상상력. 제가 다음에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룰 거거든요. 다룰 건데 이 상상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춘문예 준비하시잖아요. 신춘문예 공모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 횟수에 신춘문예 공모전에 당선되려면 작품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작품성이 뛰어난 그 시를 내는데 그 뛰어난 작품성 중에서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시적 상상력이 있는 시냐 없는 시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기본적으로 작품성이 있는 시를 뽑아요. 근데 당선은 어떤 작품을 당선시키느냐. 첫 번째, 시적 상상력이 있는 시.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이 있는 시. 시대적 배경이 있는 시. 이 두 가지를 봐요. 이 두 가지를, 작품성은 기본이고요. 이 상상력과 시대적 배경, 시대적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신춘문예 준비하시는 분 꼭 명심하세요. 이 두 가지가 당선의 갈림길이에요. 기준이에요.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실의 독자들한테 공감이 가는 시냐 안 가는 시냐, 그거죠.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리더하냐, 이 시대적 상황에 이슈가 되는 그 주제로 시를 썼느냐, 선두적인 역할을 하느냐, 독자들한테 어떤 선두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
상황에 맞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인은요, 작가는요, 시대를 비판하고 리더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이 있는 신이 아니냐가 신춘문예의 당선작이 아니냐. 그 차이예요. 명심하세요. 네. 그 마지막 팁으로 신춘문예 당선작의 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작품성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시대적 배경이 있느냐, 상상력이 있느냐, 두 가지 꼭 명심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 마칠게요. 밤새도록 하고 싶은데, 정말 밤새도록 하고 싶은데 마칠게요. 마치고, 이 과업주 때문에 저도 이제 맙쳐야 돼요. 오늘 즐거운 밤 되시고요. 오늘도 이 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끌게요. 감사합니다.